문홍철 DB금융투자 외환전략 파트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수요일 순서잖아요. 그렇죠. FOMC가 목요일 있잖아요. 네. 네. 항상 와서 저희를 또 도와주시는. 항상이었나요? 유리해. 거의 대부분.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식상한 얼굴이 될까봐 제가 늘 걱정입니다. 아, 뭐. 근데 뭐 요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세명 프로가 하는 뭐 그런 데도 나오시고. 약간 회사에서 너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앉아서 똑같은 이야기.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 드렸는데 물가가 급속하게 낮아질 것이다. 작년 한 7월인가 8월 정도에 나오셔서 그런 그랬었죠. 얘기 하셨거든요. 작년 내내 욕 그래서 먹었잖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왜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그냥 1년 내내 욕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셔야죠. 욕을 먹고 어렵더라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늘 그러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도 사람입니다. 오래 살 거예요. 욕만 하면 명기르죠. 일단은 내일 새벽 2시 반이죠. 예, 그렇죠. 2월 FOMC, 올해 첫 FOMC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예. 이견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금리 금리 인상. 인상 이견이 없고요. 사실은 뭐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이 금리.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죠. 사실은 내일 FOMC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전까지 FOMC에 관심을 두둔 거에 비하면 예. 한 90% 정도는 관심이 없어졌어. 그렇죠. 한 10%만 남았는데 10% 뭐냐? FOMC 끝나고 우리 기자회견? 미스터 파께서 무슨 말을 할까? 그분 지금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예. 저 약간 마스크 끼다 말 못할 수도 있구나. 지금 그 코로나 걸려서 재택근무 하신다고 재택으로. 그러거든요. 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할 텐데 코로나 걸리면 아프잖아요. 예. 기분 안 좋아서 예. 파월 의장이 원래 요즘도 조금 기분이 심리가 불편해서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약간 요 분이 조금 말씀하시는 게 영혼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나는 이제 입으로는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분명히 네. 약간 시장은 비둘기로 그걸 받아들이고 전 그게 약간 좀 걱정이 그분이 원래 뭐 영혼이 있긴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8월 그 잭슨홀 연설 때 그때 무서웠죠. 그때 그때는 조금 영혼이 굉장히 있어 강한 보였지. 영혼을 담았는데 다만 그게 파월의 본인의 영혼이냐 아니면 그 백악관에서 주입을 한 영혼이냐에 그렇지. 대해서는 이제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그 파월 의장이 좀 이랬다 저랬다 했던 게 있었어요. 7월, 네. 8월 요때 네. 들어서 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사실 그때의 그 상황을 그 파월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 백악관의 의중, 그렇죠. 더 자세히는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인 선거 전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6월, 7월에 8월에 이제 완화적인 얘기는 파월의 실수다. 라는 걸 이제 좀 먼저 일찍 캐치할 수 있었고, 네.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8월에 그 실수를 바로 잡아야 되지 만회하려고? 않습니까? 그래서 잭슨홀 했을 때 아주 긴축적인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백악관과 이 민주당이 그 10월 말, 그러니까 중간 선거 직전에 네. 뷰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뷰라는 건 원래 민주당과 이제 백악관의 생각은 물가를 잡아야 우리 중간 선거에 선전할 수 있다였으나 이제 민중들의 생각이 이 경제 주체들이니까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물가를 많이 걱정하다가 야 이거 이대로 가면 경제가 문제인데? 네. 라고 한 10월을 전후로 해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백악관과 민주당들이 먼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캐치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캐치해서 바뀐 걸 파월 의장이 사실 이제 파월 의장보다는 이제 옐런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나왔던 거죠. 옐런 장관이. 그래서 이제 바뀌었었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파월 의장도 대충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방방 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보다가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면 네. 걱정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기대 인플레가 확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말할 때 좀 완화적인 얘기를 이제 하지 못하는 매파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 네. 그런데 시장은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냐. 이런 이슈가 오늘 다음 새벽에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 FOMC를 박사님과는 좀 다르게 네. 중요하게 봅니다. 네. 왜 FOMC 그러신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현재 연준 내에서의 그 오피니언 리더가 두 명 있습니다. 누구죠? 이
블라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는에 그분 약간 네. 이번에 예. 이제 투표권이 없어진 분이죠. 그분은 투표권이 약간 없으신데 끈이 떨어진 거 네. 아닙니까?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 연인이 바뀌거나 이러면 네. 누가 뭐 매파가 투표권을 가지냐 비둘기가 가지냐 이거를 분석을 하는데 네.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투표권이 없더라도 분명히 시장의 발언권을 통해서 네. 영향을 주고요. 아 그렇죠. 연준 내부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요 블라드 총재하고 원래 이 블라드 총재랑 같이 이코노미스트 하셨던 분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한 분은 이사고 한 분은 연은 총재인데 요 두 분이 거의 한 짝이에요. 늘 같이 붙어 다녀요. 의견도 그렇고. 요 분들이 최근 2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연준이 대응을 해야 된다 하면서 연준 내의 오피니언을 리딩하는 역할을 했고 실제 그렇죠? 이분들 말처럼 됐습니다. 네. 근데 요 분들이 사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전에 변심을 했죠. 변심은 아니고 2달 네. 전에는 그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7% 얘기를 했었죠. 보고서까지 냈던 분인데 그래서 그냥 흘린 거죠. 이분이 갑자기 1월 4일 날 말을 바꿨습니다. 약간 변심한 거잖아요. 이제 변심.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 올 수 네. 있다. 그게 뭡니까?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이제 차츰차츰 떨어지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네. 디스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물가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조금 아니죠. 낮은 네. 수준.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 결국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말의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네. 작년 얘기했던 거랑 1월 초에 얘기했던 거랑 바뀌었고요. 1월 20일에는 드디어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 이사죠. 말을 바꿨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몇 표였는데 네.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건 우리가 제약적 수준의 금리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다 왔다 상당히, 이제.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러면서 뭐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다 했고 2월달 25bp 인상을 저기는 지지한다. 이거면은 최강 매파가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네. 이건 거의 이제 연준 내에서의 게임이 거의 끝나간다. 그러니까 피벗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원래 5% 이상까지 올린다고 점도표는 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올리면 4.75지 않습니까? 네. 과연 5% 넘게까지 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시장에서는 궁금한 게 네. 이번에 올리고 3월에 올리면 끝이냐? 네. 시장에서는 3월에 올리면 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불과 한 달 좀 넘는 시점에 예, 12월 달에는 12월에는 점도표를 찍었잖아요. 찍었죠 이미 5.2, 네. 125로. 네. 예.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만큼 뭔가 이제 크게 정도표를 바뀌었다. 믿어요? 믿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거. 일단 그 네. 연준도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뱉어놨는데 네. 이게 심지어 케인즈도 네. 말을 이제 바꿨어요. 네.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말을 바꿨는데 기자가 아니 경제학자가 분석을 지가 해놓고 네. 뭐 이렇게 쉽게 바꾸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케인즈가 나는 데이터가 바뀌면 말을 바꿉니다. 당신은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연준이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 사람들도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 의견을 바꾸고 점도표도 수정을 하고 뭐 점도표는 뭐 1년에 4번밖에 안 나오니까 네.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을 할 거고요. 네.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의 네. 또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PCE 네. 말고 네. 그 ECI라고 하는 네. 그 고용 비용 지수라는 걸 또 우리가 산출을 하거든요. 조금 떨어졌죠. 1%. 이것도 떨어졌는데 네. 저는 이게 사실 연준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네. 물가나 이런 것보다 이 고용 비용 지수라는 건 우리가 임금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임금 이번 주에 발표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임금이 맨 처음 1월 초에 발표됐을 때 안 좋게 그러니까 낮게 나왔거든요. 낮게. 네, 그래서 그때 이거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고용도 조금 고용 뭐 괜찮지만 임금이 떨어지면 물가가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비관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의 비관론은 그거는 임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최근에 서비스업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이 늘어나서 평균의 오류에 의해서 구성의 효과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 전체 평균 임금이 떨어져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월초에 발표되는 임금에는 이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완전히 그거를 다 삭제하고 완전히 동일 기준으로 또 그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도 나가지만 뭐 복지비나 간접적인 비용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뭐 사람 쓰는 비용 전체를. 완전히 네. 그거를 종단면으로 아주 이제 일정하게 분석한 게 이 ECI라는 지표인데 이게 되게 늦게 나와요. 분기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4분기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네.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복잡한 게
작년까지는 고용 보고서에 나오는 임금 상승률 봐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ECI라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 아침에 ECI는 원래 잘 안 보세요. 네. 저 같은 좀 이상한 이제 오타쿠들만 보는. 근데 지표고. 이제 막 나와서 ECI가 중요하다 그러고 네. 뭐 1%가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중요한 건 25bp 올린 건 알겠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거냐 두 번 더 올릴 거냐에 대한 힌트 점도편이 이제 3월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파월 의장에게 사람들이 물어는 볼 것 같은데 네.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대답을? 얘기는 알게 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때 가서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네. 데이터 디펜던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파월 의장이 약간 연준 내에서 어떤 장악력, 지배력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차피 주도권이 없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인데 자꾸 물어보니까 뭐 물어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애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파월의 입보다는 현재 마켓에 반영돼 있는 기준금리의 상단 꼭지가 어디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고 뭐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보고 경제 상황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는데 연준은 일단 점도표에 나와 있고요. 네. 마켓은 5%까지는 뭐 어떻게 뭐 힘들게 갈 수 있을 것 네.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수익률 곡선으로 우리가 산출해 보면 4.75에서 끝나야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군요.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수견이에요. 이거 소수견.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소수견이고 저가 좀 특이한. 나는 좀 다르게 보는데 네. 네. 5자를 보면 안 된다. 경기가 좀 박살난다. 절대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저랑 같은 얘기. 그런데 이 뭐 페드와치나 이런 걸 믿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작년에 몇 번 당했지 않습니까? 당했죠. 네, 작년에 몇 번 당했어요. 그러면 파월을 믿어야 되느냐, 페드와치나 뭐 시장을 믿어야 되느냐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실 것 누굴 같거든요. 믿겠습니까? 저 문파트장을 믿으면 되지. 저는 이게 너무 시장의 허락 저는- 이 잡배로서 네. 좀 그렇고요. 그래도 우리 저는 우리 문파트장 사판문주를 믿는데 믿어야지. 누굴 저는 믿어. 믿긴 하는데 어. 그래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제 연준이고 그렇죠. 파월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파월의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의 초창기에는 중앙은행이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는 시장이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권력의 균형이 늘 바뀝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의 첫 번째 단계를 이미 작년부터 받고 시장이 망가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자루는 연준이 갖고 있네. 네.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네. 맞는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정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가면은 시장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경제 펀더멘털을 이미 반영해서 프라이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가격 지표인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은 과거에 아주 높은 정확도로 네. 금리 인하 시점을 사전에 예견을 했고요. 네. 지금도 예견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수익률 곡선은 역전된 지가 지금 1년 아니 이제 그건 알겠는데 네. 파월 의장이 그걸 안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파월 의장의 생각과는 사실상 거의 무관하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나중에 따라올 가능성이 네. 시장이 이제 중앙은행을 압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지금도 수익률 곡선이 역전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도 역전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어요. 네. 이게 옛날에 늘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중앙은행장들이 굉장히 히스테리를 느낍니다. 아니 이놈들이 내 말을 명에 안 살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올린다는데 이놈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중앙은행 입장에서 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 뭐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에 박승하는 총재 시절에는 네. 막 정말 험한 말이 이제 오가기도 하고 그렇죠. 시장이 좀 그분이 미친 원래 것 좀 같다. 그랬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철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결국 시장이 맞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뭐 지금 생각하기에는 연준은 계속 올린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연준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뭐 시장에서도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린다라고는 반응 안 하고 있고 네. 올해 뭐 3분기나 네. 3분기부터 조금씩 뭐 한 번 정도 3분기나 4분기에 한두 번 3분기 정도 한 번, 4분기 한 번.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놔주면 네. 잡아놓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 6, 7개월 정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네. 중국도 리오프닝 해가지고 지금 뭐 구리 가격이나 이런 거 올라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네.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은 다소 긴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매파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금융 상황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은 수익률 곡선이나 주식 등을 봤을 때 얼마나 금융 시장이
완화돼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네. 완화 쪽으로 변했습니다. 어,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올리고 QT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마치 시장은 QE를 한 것처럼 현재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장 입장에서도 아주 기분이 나쁜 거야. 아, 나는 분명히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그냥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화가 났다고 하긴 그렇지만 중앙은행장은 이에 대해서는 좀 세게 내일 새벽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또 많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약간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먹었으니까. 우리 문파 팀장님 의견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은 예. 한 번 내지는 예. 저는 한번 네, 한 시장은 번, 뭐 시장은 두 두 번, 번까지도 뭐 이 정도. 네, 25bp. 그러니까 점도표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예. 그리고 내일 새벽에 파월은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을 하겠지만 예. 신경 쓸 필요 없다. 시장은 신경을 안 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중앙은행의 입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 나름대로의 경제에 대한 확고한 보는 자기 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인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FOMC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예.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네. QT죠. QT에 대해서 MBS 네. 매각과 관련돼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MBS 지금 뭐 상한이 안 들어와서 QT 물량을 못 채우고 있는데 네. 이거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네. 질문 계속했는데 네. 계속 회피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이제 MBS의 좀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MBS는 이제 조기 상환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조기 상환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주택담보대출 받은 다음에 금리 싸게 올라가면 받았는데. 그냥 뭐 싸게 응. 받은 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아니 이거가 상환이 그냥 자연적으로 돼야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내가 계획을 해놨는데 상환이 안 되니까 이놈이 지금 계속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다만 이 모기지 금리도 최근에 고점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지금 그래서 가계대출 금리가 조금 떨어졌죠. 네. 이에 따라서 일부 상환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그 연준의 그 소마 개정이라고 하는 그 공개시장 조작 개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 개정을 보면은 차근차근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MBS도 차근차근 줄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작년에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그 MBS 시장의 특징인데 매매를 하고 실제 이 북에서 나가는 거는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MBS 시장은 매매 체결과 그 실제 북에서 나가는 왜냐하면 가격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북에서 떨어내는 시간간에는 시차가 약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연준은 3분기부터 팔긴 팔았어요. 매도를. 하지만 그 북에서 이게 나가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이게 계속 나가서 전체 이제 롤오프라고 하죠. 전체 대차대조표에서의 채권들의 감소는 꾸준히 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사실 이제 더 관심이 있는. 예. 이제 뭐 금리는 뭐 피벗을 하든 말든 한다고 하든 안 하든 예. 그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예. 뭐 길어야 이번 3월까지고 짧으면 이번으로 끝인 거고 이런 예. 거니까 예. 뭐 한 번 더 25bp 올린다 만다 의미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연준이 QT를 하고 QT. 있는데 이 QT를 지난번에도 그렇고 끝까지 다 못 하거든요. 예.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멈춘다고 네. QT를. 예. 이번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어려우니까 사판 문주 한 채 던지지 웬만한 사람한테 이거 못 물어봐요. 이게 시장에서도 이걸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S&P 500 지수의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준의 지급준비금이거든요. 네. 우리가 연준에 보유한 시중의 푼돈이라고 할 때 그 지급준비금이 결국 QT를 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실제 작년에 S&P 500이 조정받을 때 정확히 같은 정확히 주간으로도 똑같이 이 연준의 유동성이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네. 그러면 QT 하면은 이 유동성 계속 줄어들 거니까 주가는 떨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놀랍게도 QT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에서 시장 유동성이 올라가니까. 시장 유동성이 이제 그쪽으로 풀려서 유통 속도가 된 빨라진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준이 금리 얘기만 하고 있지 QT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죠. 단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뭐 이제 명목 GDP의 뭐 10% 혹은 18%
정도까지 지급준비금이 가야 된다. 그때까지 줄이겠다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게 어려운 주제여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지만 이것은 아마 금융통화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한마디로 현재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가 있어요. 네. 연준의 밸런스 시시 이제 9조가 좀 안 되는데 그중에 3조 달러가 지급준비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을 대략 2조 달러 근처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그 연준 이사의 한 명이 얘기했던 룰인데 요 때까지는 줄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적어도 내년이라는 게 이제 2024년, 네. 24년까지는 줄여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는 못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의 무슨 얘기도 못 믿으시는군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못 믿는 게 이거는 항상 그때 이거는, 끝까지 못했어요. 수학인데 네. 사실 QT가 우리가 사례가 있어요. 네. 2019년 네. QT를 하다가 중단했죠. QT를 쭉 하다가 중단한 정도가 아니라 네. 다시 QE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차대표가 V자로 반등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2019년에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네. 전. 코로나도 아니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연준도 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얼마까지 흡수해야 적정하냐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전 처음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다가 문제가 생기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어느 정도에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대략 6개월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어요. 6개월. 지금 주식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채권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지급준 비율과 S&P의 상관관계, 예. 그다음에 지급준 비율은 지급준비금입니다. 금, 예, 금. 지급준비금은 내년까지 줄이고 그럼 내년까지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거라는 거죠. 그 연준의 계획, 연준의 계획.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안 줄일 거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 들었을 때 혼란이 있겠죠.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혼란이 이야기를 들리거든요. 그렇죠.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못한다. 혼란이 오기 전에. 6개월 내에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안에는 또 굉장히 큰 어떤 다른 주제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하면 끝이 없어서 네. 저희가 다음에 보고서로 기회가 되면 보고서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6개월 이상을 못 버틸 거다. 힘들 겁니다. 시간이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아. 경기가 심하게 꺾인다는 얘기. 특히 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게 되면 경기는 물론이고 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 부족이 그렇죠. 와버리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연준도 적정 레벨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고용 얘기는 하지 말고 연준이 금리 중단한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은 이미 이제 금리 다 올렸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일단은 같거든요. 1월 달에 거의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다만 여지는 넘겨놨죠. 역시 이제 한국은행도 안 믿는. 예. 한국은행도 아니요, 한국은 그래도 믿을만하죠. 최초로 점도표라는 거 5명 중에 네. 우리는 3.5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믿는. 안 믿는다기보다는 그런 이거 상황- 우리나라니까 제가 말 조심해야 되니까. 네. 톤 다운해서 하십시오. 톤 다운해서. 안 믿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금통위원들도 이제 의사록을 보면은 네. 3대3 원래 7명인데 네. 하는 총재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이제 3대3으로 일단 3.5에서 끝내야 된다는 론 이 3명 네. 그리고 그래도 3.75까지는 우리가 음. 열어놔야지 좀 네.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데 시장을 너무 완화적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 네. 하는 분이 3명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확히 동수로 네. 지금 맞춰져 있는 이거 상황입니다. 뭐 한우 총재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은 총재가 그 캐스팅 보터를 이제 쥐고 있는 거니까 네. 한은 총재가 캐스팅 보팅을 하겠죠. 네. 하겠죠. 다만 이제 한은 총재는 소수 의견은 내진 않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지난해 4분기 성장도 굉장히 부진했고 네. 지금 소비가 국내 우리가 결국 수출 소비지 않습니까? 네. 수출이 이미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수인데 네. 내수 뭐요? 안 좋- 부동산이에요. 안 좋죠. 네, 그렇죠. 내수는 부동산 하나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금감원과 금융위와 정부가 일심 동체로 부동산의 규제 완화를 오늘도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둔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언급하면 안 되는데 둔촌 중에 계약률이 뭐 나오기로는 뭐 70%라고 나오고 뭐 그걸 못 믿는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뭐 70%가 공개를 안 하니까. 70%면은 네. 이거 숫자가 되게 애매해요. 그거 딱 PF 막을 정도라고.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제 완화가 나왔는데 네. 저 정도라면 네. 1등 사업장이 저 정도다. 그럼 약간의 미분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약간 비선호 평형대에서는 그러면 저 외에 그 수많은 PF 있잖아요.
지금 뭐 지방에서 하고 있는 저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지금 지금 증권사들 그리고 캐피탈사 뭐 이게 지금 저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저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건설사는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돈이 안 들기 시작할 거고 건설사나 시행사에 돈 빌려준 금융사들 문제가 될 거고 네. 이거는 단순히 야 쟤네들 도덕적 해이 지들 돈 벌 때 돈 벌고 지금 와서 정부한테 매입해 달라 그러냐 지금 이러잖아요. 네. 아 물론 문제가 있고 저도 싫어.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누가 힘드냐면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시경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금리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리는 못 올릴 것 같고 전 둔천주공을 가봤어요. 예. 계약할 때. 어떻던가요? 예. 제가 보기엔 계약률 50%도 안 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이 사실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없나요? 인터넷으로. 무지 가서 아니, 해야지. 평일날 안 돼. 가서 하는 거예요. 음모론자들 중에 40% 주장하는 45%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될 거야. 그냥 이거는 썰일 뿐입니다. 네, 이게 공식적인 썰입니다. 얘기가 아니,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서 네. 보고 네. 그러니까 없다. 본 건 내가 계약을 본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저건 50%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나의 판단인 거지.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사실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다른 때는 계약이 이게 넘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줄을 서야 돼. 그게 정상이죠. 네, 줄이 없어. 사람이 아예 없었다니까. 이게 역시 현장의 분위기를 이게 와닿으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이게 가끔 한두 명씩 이렇게 보는 게 다야. 아니, 그러니까 내 느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네, 그 지금 둔주가 지금 문제가 지금 내가 보기엔 있긴 있는데 허그가 먼저 보증 분양 보증을 먼저 해줬잖아요. 네, 네. 분양 다 되기 전에 먼저 해주고 저거 자빠지면 큰일 나니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둔주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제하에 아예 나머지 PF 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네, 시청자분도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 저는 주십시오. 금융 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또 이거 잘못해서 뭐 위험 상황을 조장했다 뭐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려 들으십시오. 네. 저는 조금 팩트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팩트는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PF 물량을 늘렸고 네. 네. 증권사들의 이제 분양 물량들을 보면은 서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방 다 지방이죠. 문제죠. 대부분 다 지방이고 그것도 또 아파트가 많잖아. 뭐 오피스텔 혹은 생활용 주거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통계를 되게 조심스럽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울이나 아파트는 전체 PF에 대한 노출도가 뭐 100억이다. 그러면 그 숫자를 대충은 믿을 수 있어요. 대충은. 근데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용 주거 혹은 뭐 공장, 뭐 창고 이거는 그 익스포저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파악이 안 되는군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익스포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의 문제가 첫 번째이고 다만 이제 뭐 증권사나 금융사가 얼마의 금액을 지급 보증했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한 리스크죠. 네. 근데 그 지급 보증액이 증권사들은 중소형사 중심으로 해서 대략 자기 자본의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면 끝나는 거네요. 자기 자본의 50%만 날아가니까 망하진 않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50%나 날아가? 심각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할 때 네. 이제 50% 날아간다라고 뭐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50% 날아가면 자금 조달이 안 돼요. 다른 것도 아예 돈이 안 들어가 아예. 네네. 네, 뭐 정부가 지원해주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전염 효과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이제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회도 굉장히 주의 깊게 걱정하겠죠. 보고 있는 거고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약간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좀 그 이번 정권이 저는 뭐 그 어떤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시의적절한 것도 있고 적절한 정책을 적시에 잘 내거든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막을 수 이번 있다? PF도 그 이제 문제는 하나 그게 있죠.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쟤네들 왜 도와줘 세금으로. 사실 리먼도 그래서 망했거든요. 리먼도 원래는 부도를 안 내려고 그 전날까지 했는데 리먼한테 막 요구했는데 리먼이 야 그럴 거면 우리 배째를 내. 그럼 배째 그냥 파손해 하고 했는데 그 사태가 터졌어요. 진짜 짠 거잖아요. 진짜 짰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부 입장에서도 얘네들을 정치적으로 비난을 들 받으면서도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비분양 정부가 매입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야 그걸 왜 매입해? 내 세금인데 그러니까 왜?
장관이 그렇게 비싸게는 사주는 거 아니다. 사주는 거 아니라고 나오는 거 얘기했잖아요.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둘이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그래 되겠지.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짧게만 좀 짚고 넘어가 네. 보면 내일 새벽에 FOMC도 있지만 우리 내일에 잊혀진 22도 있고 예. BOJ도 있고 22는 그 다음날 바로 열려요. 그렇죠. 뭐 최근에 사실 뭐 유로화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강세였고 네. 유럽의 경기도 좋다라고 네. 하고 이게 뭐 달러에 영향도 미치고 하니까 예. 22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좀 이야기 정리 좀 해주시죠. 22는 저희가 볼 때 상반기에 달러에 미치는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리스크로 전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요. 예. 왜냐? 리스크라고 하면 지금 방향성은 전 어느 세계가 쪽으로? 행복한 이유 중에 상당히 큰 게 약단합니다. 아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게 한국이 잘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달러가 달러가 약해서 많이 그래요. 네. 네, 떨어지니까. 그럼 달러가 왜 약하냐? 달러의 반대쪽에 있는 애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달러 반대쪽이 제일 큰 놈이 유로죠. 그렇죠. 그럼 유로는 왜 세냐? 22가 금리를 많이 올리려고 하고 네. 있고 현재도 그렇고 연준은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22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럼 22가 왜 그러냐? 유럽의 물가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PT 화면을 띄운 게 있는데 이 네. 페이지의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달러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물가 격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회색이 물가 격차인데 네. 미국에서 유로존 뺀 거예요. 네. 얘랑 유로 달러 환율, 즉 이게 달러 가치. 음. 환율이라고 봐도 돼요. 환율이라고 네.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유로 달러, 특히 네. 달러 가치를 설명하는 제일 1번의 요소라고 저희는 봐요. 물가가 더 높은 나라의 통화가 세집니다. 이게 교과서의 물가 페리티랑 반대예요. 왜 그렇죠? 그거는 좀 큰 주제여서 오늘은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다만 큰 제가 주제는, 이제 왜 그런지는 그냥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가가 높다. 네.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겠죠. 금리 그렇죠. 금리 그럼 올리겠지. 당연히 금리가 오르겠죠. 아. 통화가 세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그 교과서의 물가 페리티는 보통 이제 이제 빅맥 지수로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통화 하는데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요러한 그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의 통화가 세지는 게 유로 달러가는 제일 맞습니다. 이게 경제 교과서 다시 써야 돼요 이거 대학교. 아니, 다시 쓰면 이거 틀린 게 너무 많아.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실무에서 물가 하나도 페리티, 이 물가 이유가 페리티가 아니에요. 제가 절대 틀렸다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건 금리 페리티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아. 금리 페리티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더 높은 금리의 나라가 통화가 세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물가가 유럽이 12월에 꺾였어요. 네. 12월, 11월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6월달에 꺾였죠. 작년 6월달에 네. 9점 치고 꺾였어요. 유럽과 미국의 물가를 보면 늘 유럽이 한 5개월 정도 향합니다. 미국보다. 네. 어, 미국이 먼저 가요. 네. 그 이유는 묻지 마시고 이유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아마 유럽 쪽이 좀 더 규제가 강해서 물가 규제가 강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11월에 피봇했지 않습니까? 네. 속도의 피봇. 네. 그럼 22도 대략 5개월 지나서 뭐 3월 혹은 4월에 통화 정책을 피봇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속도의 피봇. 그러면 갑자기 올해 뭐 저도 그렇지만 올해 약달러 환율 1,200원 밑으로 뭐 연말까지 네. 생각 다 잡고 있어요. 음. 과연 그게 이렇게 얌전하게 갈 거냐? 중간에 22가 한번 방향을 틀면 네. 그 순간 갑자기 달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지금 약달러에 왕창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달러 지금 달러를 더 이상 어떻게 팔 사람은 다 팔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5달러 환율이 오늘 새벽에 사실 그 달러가 좀 약해졌거든요. 한 0.3%. 네. 그 ECI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원래 그래도 한 4, 5원은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외환 시장에서는 1,200원대 초반에서 상당한 양의 옵션 포지션이 조금 있어요. 이 옵션 포지션인 건 뭐냐면 요 레벨 1,200원 초반보다 떨어지면 네. 약간의 손실. 만약에 오르면 이익을 좀 보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보는 거 무한대로. 네. 이런 포지션이 있다는 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야 이거에서 더 밑으로 가겠냐. 1,200원 밑에서 1,200원 초반에서 대충 왔다. 네.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휙 위로 뜰 가능성이 있는데 마침 지난 20일 날 블룸버그에서 익명의 22 관계자가 네. 50bp를 인상한 후에 네. 속도 조절을 낮게 음.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이게 옛날에 22에서 늘 나오는 패턴인데 네. 그 22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창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연준도 맨날 싸우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나라인데 22는 다른 나라. 그래서 비둘기랑 매가 엄청나게 싸워요. 네. 그래서 연준보다는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그 약간 비둘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비둘기들이 한번
슬쩍 공략을 해본 겁니다. 우리 떠본 거죠. 이렇게 생각해. 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라가르드 총재랑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금리 많이 올릴 거야. 계속 올릴 거야. 바로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진압됐네? 이라고 끝이 아니라 네. 이거 분위기가 조금씩 비둘기들이 말을 내고 있다. 목소리를 조금씩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 ECB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고 당장 뭐 내일 모레 ECB가 뭐 바꾼다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뭐 50bp를 올리겠지만 과연 현재의 이 금리 수준을 네. 유럽이라는 경제가 네. 저 허접한 경제가 뭐 견디죠. 견딜 수 있냐. 견디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가스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스값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한 서너 달 남은 거예요. 가스값 떨어지고 비료값 떨어지고 고물값 떨어지고 당연히 이게 순서거든요. 늘. 네. 저는 그런 면에서 ECB의 통화정책 피벗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금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금리 아래쪽인데 네. 문제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갑자기 달러가 급등할 가능성이 뭐 3월, 그것 4월 때문에 있다. 있어요. 게다가 하필 그때 부채한도 협상이 있어. 네.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이 만약에 깨진다, 어그러진다. 네. 뭐 이러면 갑자기 달러가 급등해요. 미국이 부채한도로 난리 나면은 미국 달러가 약해져야지. 그렇죠. 2011년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달러가 달러 강으로 가죠. 달러가 2011년에 미국이 그 난리가 났는데 미국 신용도가 강등되고 난리가 났지만 달러가 그때 세졌어요. 그때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겁나게 다 달러로 다 몰리죠.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5페이지에 있는 게 그 5페이지의 가로축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08년부터 13년까지 달러 인덱스인데 제가 2011년 8월에 미국 등급 강등 그려놓은 게 있죠. 화살표로 네. 달러가 세졌습니다. 그냥 세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급등하죠. 왜냐하면 이때 전 세계 빚이 전부 다 달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불확실하면 달러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달러 풍기가 되고 또 이제 달러를 미국채를 특히 미국채를 담보로 넣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빚을 내거나 이럴 때 이거 다 달러죠. 근데 미국채 담보로 넣었는데 미국 등급이 강등됐어요. 네. 등급이 강등되면 이 담보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죠. 주택 가격이 빠지면 빚을 갚아야죠. 네. 똑같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달러를 뭘 더 담보를 내야 더 되니까. 집어넣든지. 네, 등급이 까지면 반드시 이 미리 계약 사항에 네가 담보로는 요 미국채는 우리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로 가정해서 담보를 잡은 거니까 나중에 등급이 까지면 그 까지는 거에 대한 추가 담보를 넣든지 아니면 담보를 바꾸든지 빚을 갚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그 돈은 다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가 엄청나게 세지는 현상이 그때 벌어졌고 두 번째는 그 불똥이 유럽으로 쳤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그래서 2012년 중순까지 드라기가 유로를 지키기 위해 나는 진짜 무엇이든지 할 거야. Whatever it takes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유럽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드라기가 잘하긴 했죠. 그때. 네. 그래서 이 미국의 문제는 미국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달러가 세진다. 그래서 이 2분기 3월부터 4월, 5월에 저희도 연간으로 약달러 봐요. 네. 근데 약달러가 이렇게 정말 얌전하게 가면 정말 땡큐인데 그러지 않을 것 같고 한번 튀었다. 중간에 한번 요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ECB 리스크는 저는 거의 8, 90%의 확률로 있다. 근데 이 재정 관련된 부채 한도 네. 요 리스크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거라서 네네. 어떻게 얘네들이 협상을 어떻게 할지 단 협상이 녹록지 않아요. 하원은 재정 매파들이 굉장히 강하고 상원은 일단 민주당이 좀 우세하긴 하죠. 상원은. 네, 근데 그렇죠. 상원에서 민주당도 완전 우세가 아니라 그 민주당 내에 엑스맨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조 맨친 의원이라는 네. 그 겉으로 문의는 민주당인데 네. 생각이나 뭐 재정에 대한 생각은 좀 공화당 공화당이, 쪽에 네. 가깝고 또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12월에 그 민주당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시네마 의원이라는 분이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무소속이 됐어요. 네. 거기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백악관이 굉장히 이 부채를 한도를 늘리는데 네. 그냥 막 늘려야 지금 부채 한도 다 찼어요. 그 부채 한도 늘려야 되는데 네. 공화당이 지금 계속 지출 줄여라. 안 그러면 우리 절대 안 해준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처럼 그런 문제가 다시 터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11년이죠. 그렇죠. 2011 2011년. 네.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지금 약간 미국의 단기 CDS 금리 CDS를 보시면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금리인데요. 네. 이 CDS라는 게 우리 크레딧 디폴트 스왑, 네. 즉 신용 부도가 날 경우에 우리가 보험료로 받는. 네. 그런데 얘가 높으면 이제 보험료가 비싸는. 그렇죠. 즉 부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거의 원래 10에서 20bp 사이에 있다가 네. 지금 70bp 가까이까지 3배가 올라가 있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일시적으로 끝나긴 할 텐데. 네. 나 처음에 실제로 봤어요 이거를. 네. 언제 봤냐면 네. 이 부채 한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때는 네. 이제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킨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돼가지고 한 몇 달 동안을 공무원들 다 집에 보내고 네. 그게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게. 정부 폐쇄. 예. 예. 정부 폐쇄하고 다 집에 보내고 월급 못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한 몇 달 정도 가더라고요 예. 그게. 이게 그 단기 자금을 특히 돌리시는 분은 야 그거 어차피 미국이 다시 열리거나 하면 협상하면 다시 줄 텐데 뭐 걱정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자를 뭐 4월 1일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더라도 그날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들어와야지. 제가 그때 디폴트예요.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아, 나이아가라 폭포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니라 공무원이 없다니까. 지킬 사람이 네. 없어. 뭐 그런. 근데 이 CDS가 급등했는데 이게 1월 중순경에 급등한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일이 그때가 바로 그 1월 19일에 네. 부채 한도가 찼습니다. 그렇죠. 아, 네, 19일. 그러면 이제 뭐 그 우리로 재무부 현금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재무부가 이제 세금 들어오는 걸로 쓰든지 네네. 왜냐면 부채를 못 내니까 네. 내지는 그 만기가 아주 짧은 거, 뭐 한 달, 뭐 3달짜리 요건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게 한 3개월 정도다. 네, 그 정도가 그게 한 5월 말까지 혹은 6월 초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옐런 장관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동전도 찍는다면? 그게 지금 그 11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2011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1조 달러짜리 동전을 찍는 것은 재무부 권한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 찍는다. 그거를 찍어서 연준이 사줘야 돼요. 아, 그러면 월급 500원짜리를 받고 아, 500만 원 받는데 1달러짜리. 500원짜리 뭐 만 개 받고 1달러 동전.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옐런 장관은 그거는 그 종이 돈은 바꿔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일단 말은. 아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딱 급하게 하나 좋습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모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금 되게 좋아하나 봐. 예. 그래서 터키 트리키예라 그러죠. 거기는 트리키. 뭐 사상 최고로 뭐 470몇 톤을 가지고 있대. 예. 근데 이게 이유가 뭐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요? 지금 이제 원래 금이 그 원래 달러랑 늘 반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 특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금을 가져가면은 괜찮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금 가격에 미치는 최근의 양상이고, 네.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최근에 좀 애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산다며요. 저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약간 중립국 내지는 반미 국가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들은 러시아가 제재를 맞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달러를 과연 우리의 외환 보유고에 계속 가져가는 게 맞냐? 달러 자체가 이제 뭐 통화 그 활용이 안 되니까 그 국가는 못 쓰잖아요. 네. 뭐 잔뜩 갖고 있어봐야 그냥 갖고 있다 죽잖아요. 네. 더 정확하게 그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네. 우리 한국은행이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네. 한국은행 본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미국의 BOA의 뉴욕 지점에 달러 가지고 있는 거거든. 네. 그게 동결이 돼버리니까. 동결시켜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니까. 꼼짝 못해요.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채권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본국의 금을 갖고 있다가 달러를 대체하는. 그렇죠. 지금 달러 채권을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그냥 미국이 네. 야 그거는 이제 우리 결제 안 해줘. 아, 그럼 중국은 꽝인가요? 제재야 이제부터. 네. 그럼 그거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나면 큰일 나. 네, 전쟁 나면은 그러면 중국은 그냥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는 힘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미국의 뭐 잠재적인 적성국이거나 적성국은 아니어도 뭐 중립적인 국가 대표적으로 트리키예가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라고 그리고 트리키예가 약간 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있지만 약간 국제사회에서 좀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뭐 화해도 좀 시키고 외교도 하고. 근데 그러려면 미국 편이어서도 안 되고 러시아 편이어서도 좀 안 되고 중립적이죠. 약간 중립적이어야 돼요. 근데 중립적이려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서 중립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인도나 튀르키예나 뭐 꼭 러시아랑 친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이거 최근에 러시아가 얻어맞는 꼴을 보아하니 이거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의 협상력이 좀 약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금을 꾸준히 한다.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그러대? 네, 그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만약에 막 CDS 이렇게 올라가고 부채 협상이 잘 안 되고 한다고 한다면 되면요? 네. 그 미국 채권 금리의 방향성은 어디로 간다라고? 그게 그날 2011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단기 재정증권 네. 그러니까 만기 짧은 애들 네. 얘들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만기가 얼마 안 남고
돈을 못 당장 받으니까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만기가 왜냐면 이자 못 받는 거야 뭐 이자도 디폴트. 문제지만 원금을 못 받잖아. 디폴트 나니까. 그러면은 근데 한 10년짜리 채권이다. 네. 그럼 지금 당장은 뭐 이자를 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원금은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또 그 10년짜리 채권은 리스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다. 떨어졌고요. 그 사실 그 미국의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채권 가치가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치가 올랐던 올랐다. 거고 네. 최근 10년 동안 계속 보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늘 연준의 통화 정책을 늘 완화적으로 만드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준이 원래 그 9월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네. 그때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막 서로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9월에 못 올리고 12월에 이걸 늦췄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통화 정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리스크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당장 공무원들 월급이 안 나가요.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옛날에 그때 정부 폐쇄를 잠깐 했거든요. 20일인가? 트럼프 때도 했죠. 그때 트럼프가 약간 운동선수들을 백악관에 초대했었는데 그 백악관 요리사가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월급 안 못 줘서. 주니까. 그래서 맥도날드 시켜가지고 그때 회식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월급이 안 나가면 당연히 소비가 안 좋을 거고 그 공무원들 그 수많은 공무원들 당연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 통화 정책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완화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단기물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예, 장기물은 조금 리스크가 있죠. 반대로? 반대로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진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해결하는 거네요. 아니죠. 더 심해지는 거죠. 장기물이 더 떨어지고 네. 단기물 장기물이 올라가고. 오르니까 아. 커브 역전이 더 심해지는 거죠. 단기물은 더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금리가? 금리가. 그럼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진다. 가격은 떨어지고 네. 아. 네. 금리를 우리가 아 생각하면 근데 주식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식시장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식시장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분위기 좋은데 지금 부채한도 참고- 협상만 네. 생각하면 그게 잘 넘어가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터지면 네, 안 좋은. 그리고 부채한도라는 게 뭐 천년만년 가진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참고로 지난해 중간 선거를 전후로 해서 주식은 묻지마 매수, 아. 무지성 매수를 저희가 쭉 말씀을. 언제까지요? 일단 중간 선거 이후 1년이니까 올해 11월까지는 무조건 좋습니다. 올해 11월까지는. 코스피는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채권을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데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면. 부채는 네. 기준금리랑 역전이 돼서 네. 사실은 당장 금리 인하가 아니면 네. 내가 짧게 먹고 나오겠다 네. 하시는 걸로 사시는 거는 조금 밸류가 많이 높다. 조금 높아 보이고 어. 단 난 연말에 혹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서 금리 인하까지 본다. 네. 그러면 장기 국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직 괜찮죠. 국채가 좀 비싸다 지금 네. 사기에. 그리고 난 만기까지 채권을 가져갈 거다 네. 하시면은 뭐 크레딧 채권들, 뭐 카드채나 네. 캐피탈채나 일부 뭐 공사채들 네. 금리가 걔네들도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6% 막 5%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전채 같은 거. 뭐 4%가 안 돼요 지금 걔네들이. 걔네들도 그래서 4%가 어디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정도는 뭐 만기까지 보유할 요량으로 네. 가져가시면 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 금리가 5%인데 은행금리 5% 아닙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제 5.5에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5.5 레벨이 아니라 지금 거의 네. 한 4%대로 단기간에 금리가 확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은행들이 이제 한 1월 초 뭐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경쟁을 많이 하면서 시중 자금을 엄청 빨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부 다 사라져서 뭐 여러분들 대출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가 네. 은행 코피스 금리의 기초 자산이 되는 1년물 은행채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예금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나도 엊그제 전화 받았는데 네. 특판으로 굉장히 좋은 거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적금 3.5짜리 3.5 하길래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바로 엊그제까지도 5%였는데 지금 놀고 있나? 기준금리가 3.5인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하더라고. 뭐 좀 장기였나 보죠. 네, 왜냐하면 장기금리는 아직 낮기 때문에. 20년 적금 뭐 이런 거. 예. 채권 시장 이야기를 내일 이제 FOMC 정리도 좀 해봤고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나올 때마다 참 재밌고 유쾌하고 근데 아니 정확하죠. 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웃으면서 하셔가지고 이게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것들 문제 생기면 이건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네. 이렇게. 와 오히려 매수 기회다. 네, 맞습니다. 졸면서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시 보기로 꼭 한번 꼼꼼하게 이제 챙겨 보시면 올 한 해 리스크 같은 것들 좀 많이 좀 피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문홍철 채권 외환 전략 파트장님은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